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소개합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옆에서 소스라치게 웃음을 웃어주신 허리케인 라디오 첫 출연입니다. 최진영 변호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항상 그 진행자가 최진영, 최진봉 해서 두 분을 헷갈렸는데 형제 같아요, 역시 그 앵커로서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두 분 혹시 예. 뭐 진짜 돌림 형제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최일구 앵커님까지 해서 최씨 정춘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 그러네. 삼체네 삼체. 삼체가 모였어. 최진영 변호사는 미국에서 법학 석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영어로 한번 저 소개 한번 해보시죠. 이게 청취자들 영어 잘하시니까 참 30초만. 제가 참 어이가 없는데요. 정말 제가 이 TBS FM인데 TBS EFM 그 영어로 하는 방송에 네, 제가 네, 그 네. 저녁 7시에 프라임 타임이라는 시사를 제가 한 영어로 몇 달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뭐 잘 들으셨으리라 믿긴 믿습니다만 뭐 제가 그 최진봉 교수님처럼 미국서 공부한 만큼 그냥 저기요. 하겠습니까? 저기요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 없어.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 그 저는 최일구 우리 앵커님이 옛날에 M본부 할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근데 그 멀리 계실 때 제가 TBS 요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첫 패널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런 5년 TBS 하는 전이네요, 그러면. 인연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자기 소개는 그걸로 가름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언론중재법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계의 지금 가장 큰 핫 이슈인데 두 분 입장도 좀 갈릴 것 같은데 언론학 교수 또 변호사로서 언론중재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진봉 교수님부터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공감입니다. 저는 공감하고요. 언론중재법이 이제 언론들이 많은 부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언론중재법의 취지 그리고 방법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네.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제 합의체를 통해서 좀 바로잡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학계나 여러 군데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 피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최진영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양두구육법이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방지하고 언론과 국민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춘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본령인 권력 비판을 사실상 사전에 억제하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헌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어떻게 보면은 언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기사 열람 차단을 하도록 하고 또 언론 매출액까지 반영해서 최대 5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헌법에 반해서 무효이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네, 양두구육이다 이런 고사성어까지 쓰셨는데 권력 비판을 사전 억제하게 하는 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한 곳 신문에 글을 썼었는데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일제강점기나 유신시대처럼 언론도 폐간되고 기사가 백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신문이 기사였지만 지금은 언론에 있어서 가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허위다라고 하면서 기업이라든가 권력자들이 기사 내려라는 걸 해버리면은 사실상 해당 사항은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기사는 요청에 의해서 차단됐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마치 유신시대나 일제시대 때 신문이 백지로 그냥 내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5배 배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하루에 지금 TBS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아침부터 24시간 거의 방송을 하는 것 중에 일부 그런 그 허위 뉴스나 이런 걸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코너마다 다 소송을 해버리면은 결국 회사로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배도 약하다. 회사 문 닫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남용이 될 경우에는 일제시대나 유신시대와 같이 언론 탄압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사 열람 차단권 그 조항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언론 출판에 재간을 물리는 것이고 또 5배 배상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 또한 또 언론을 폐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저 최진봉 네. 교수님.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지금 가지. 최진영 변호사가 일제 강점기 때 예. 또 50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이 법이 통과돼도 언론이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사 열람 차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법에 개정된 법안에 보면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벌은 여기에 제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이 문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이제 조그만 회사들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컨대. 근데 이제 기사 열람 차단권이라는 게 뭐냐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 내 신상에 관련된 잘못된 보도가 됐으니 이거 좀 중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중재위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중재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판사, 변호사, 학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논의를 해서 정말 봐서 그분들이 볼 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할 때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열람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에 아예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 인터넷 신문들 보면 어뷰징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하나의 기사가 뜨면 자극적인 내용 계속 퍼나르거든요. 네. 순식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 변호사든 저든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퍼져나가면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되니까 1차적으로 좀 막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재위원회에서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그것도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을 하고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변협에서 추천을 해요. 이제 이분들이 와서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또는 뭐 어떤 개인의 의견 때문에 어느 기사가 차단되고 내려오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중재위는 지금도 있는 거고 지금 프레스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는 뭐 걱정할 거 없다. 기사 열람 차단권이 있더라도 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또 현재 있는 저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 보호법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계속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고위공직자부터 해서 뭐 재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다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그 현직 고위공무원 또 그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제한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퇴직 공무원 그리고 현 그 직자에 관련된 가족들 나아가서 비선실세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재갈을 물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반론 보도 청구권이라든가 정정 보도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고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언론은 어떻죠? 1보, 2보, 3보 나중에 종합이 나가는데 1보 단계에서 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보, 3보, 4보 종합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언론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언론의 피해를 볼 잠재적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시스템이 잘못됐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은 지금 언론중재법을 통해 가지고 권력자는 지금 사실은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갖는 통계를 보면은 일반인이 언론중재를 이용하는 건 10건 중에 3건도 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대기업이라든가 네. 권력자들이 사실상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소송들이 많다는 점에서 예. 이 부분은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네. 오늘 처음으로 이 최진영 변호사하고 하는데 이
혼자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좀 기니까 죄송합니다. 3분당 예. 한 1분 내로 네, 그렇게 해주시죠. 저희 또 이 대권 뉴스의 모토가 간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처음 두 분이 아주 예. 화기애애하게 시작하시더니 예. 아주 보는 안에 들어갔더니 뭐 그러니까요. 일체양보가 뭐 그러니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아, 친하시네요. 형님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전화를 이제 위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얘기가 음. 이 여야의 논란하고 또 뭐 언론 단체라든가 서로가 이제 논란 그걸 좀 요 정도 정리를 했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늦춰가지고 9월 27일 날 이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8인 협의체 요거를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8인 협의체 명단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면면을 보니까 강성들로만 채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 합의가 제대로 될 거라고 전망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하고요. 여기 이제 두 명에서 이제 외부 전문가도 들어오시는데 결국 회의의 주도는 의원들이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그 양쪽에 있는 두 분 김종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최용두, 전주의 이 두 분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논란이 되는 건 뭐냐? 27일 날 상정하기로 했잖아요. 상정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하는 날 또 한 번 더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27일 날. 예, 예.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안 될 거라고 여론 무마용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비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언론중재법 개정에 천병에 섰던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민민 브라더스 김용민, 김종민을 둘을 내세웠다는 것은 여당 내부로서는 특히 지금 그 윤호중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안 고수한다 이런 것이나 지금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김용민 지금 이 미디어 그 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7일 되면은 뭐 합의 볼 것 없이 무조건 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과연 거기에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수정하고 합의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법에 대해서 비판을 잇자 그 예봉을 살짝 피하려고 했는 한마디로 시한폭탄의 시계를 살짝 뒤로 돌린 것이 아닌가? 그 비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협의체 두 의원을 민민 브라더스라고 최진영 변호사인데 여기 대권 뉴스에는 진진 브라더스. 아 찐찐 뉴스죠 우리는. 찐찐 브라더스. 예. 자, 우리가 이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럴 취지 자체는 최진영 변호사도 이제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언론의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기사 열람 차단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어려운 대목이에요. 고의 중과실 규정. 예? 이게 뭐예요, 이거? 고의 중과실 규정. 아. 최진봉 교수님이 한번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그냥 너무 학문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어려우니까 네. 고의 중과실이라고 이런 거죠. 기자들이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쓰거나 고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비틀어서 쓰거나 그러니까 왜곡해서 쓰는 경우 이런 걸 이제 고의 중과실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쓰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취재 반론도 안 그렇죠. 들어주고.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언론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부분에 아니에요. 대해서는 지금도 반론이 안 나가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소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제가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제재를 할 때 보통 이제 벌금을 물리거든요. 그 피해액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 그 금액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내고 우리는 더 많은 클릭수 유도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의도 충분히 달성하고
이러고 그냥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의 양을 이제 5배까지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니까 이게 뭐 이미지가 이상해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액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5배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이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뭔가 제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걸 집어넣은 것이고 모든 기사가 그러면 다 5배를 하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판사가 볼 때 이게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기사가 꼭 정치 뉴스만 해당되는 게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모든 네. 전 분야에 걸친 네. 뉴스가 그럼요. 다 해당이 네. 되는 건데 네. 최진영 변호사님, 그 최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네. 그 제 1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언론의 그 오보에 대해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나아가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은 형사처벌 안 합니다. 맞죠? 언론에 대해서 네네. 민사소송에 왜냐하면은 형사적으로 아무리 오보를 내고 가짜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판결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요. 명예훼손은 형사니까. 그렇죠. 지금 허위 과장 법원은 이거는 형법적으로 보면 그냥 명예훼손인 겁니다. 한마디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해보세요. 한번 당장 해보세요. 그냥 바로 구속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서 구속이에요. 형법에 있는 거지 현재 형법으로서 우리나라는 돈과 관계없이 그냥 쉽고 어린인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더불어서 민사와 지금 언론중재법상의 그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영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형사 그 처벌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액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처벌로서 그게 굉장히 높고 플러스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규제 총량, 언론의 사회적 책임 총량은 결코 영미법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은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백층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형사처벌을 150층으로 높여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이 지나치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뭐 최진영 변호사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법이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형법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짜 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되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은 많은. 그러니까 시간은 뭐 저희가 알아서 그렇습니까?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예를. 명예훼손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지금 언론중재법에도 그러니까 피해액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그 금액을 5배까지 늘린다고 하는 문제가 바뀐 것이지 지금 현재 언론중재에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보도를 했는 언론사에 벌금을 물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거죠. 언론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 소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 변론을 잠깐만요. 합니다. 근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법원에서 예, 물릴 예. 수 있다 개정안이 예. 통과된 건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도 이해하기로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어떤 형사 그러니까요.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것도 지금 개정안에 당연히 잡혀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은 되면. 없는데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은 지금 없어요. 아니, 미국이 지금- 없다고. 예, 미국은 최재형 없어요. 변호사 형사처벌이. 말은 현재 형법상의 허위 사실이나 사실적시한 명예훼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개인이 원할 때 예를 들면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최재형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쉽게 그러니까 그 형사적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중재위원회에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 말은 그게 너무 두 가지가 있는 게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그 가지 있는 게 과한 게 아니고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오케이. 실질적으로 더 처벌이 무슨 많습니다.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1심 판결 선고까지 합의하면은 그러면 처벌 안 해요. 5배 배상하는 것보다 형사적으로 합의하는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언론 재갈 물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아니 재갈 물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갈 물린다고 하면 언론이 뭐 예를 들면 보도를 하는 거 못하게 하거나 사실상 언론을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도 원래 있는 언론중재법에 지금 현재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늘리는 거니까 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본인이 명예훼손 당해서 고소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기사가 계속 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퍼 날라지고 중재위원회 가면 좀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어요. 법원 같은 경우에 3심까지 만약 가게 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게 재판을 끌어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합의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3심까지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의 안 돼. 1심까지 합의 안 되면 그냥 휙 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 거꾸로 같은 생각을 경우에는 해보세요. 1심에서 잡혀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실무가 아닌 거죠. 공리공론을 하니까 제가 이게 참 아니 어떻게 제 얘기를 말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있는 기존의 어떤 규제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5배를 늘리자고는 벌금을 좀 늘리는 거예요. 벌금이 이게 그럼 벌금이라고 하면서 벌금은 뭐죠? 형벌입니다. 형벌은 어떻죠?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고 벌금이면은 그 형벌이면은 그거는 입증 책임을 검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인 겁니다. 제가 이게. 벌금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니까 그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꼬리 문제가 잡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이거 중재- 범죄적으로 아니, 이게 논란 문제- 자체가 내 될 수가 없는 말은 거예요. 저는 현재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